네, 동명의 영화 제목으로도 익숙한 수사 용어죠. 유주얼 서스펙트. 무슨 뜻이냐면 범죄가 일어나면 1차적으로 수사기관이 의심을 해서 조사를 하는 통상적인 일반적인 용의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사건이라면 이 사망자와 원한 관계가 있든지 아니면 금전적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1차적으로 의심을 받게 되겠죠. 하지만 때로는 피해자를 따르고 또 아주 가깝게 지낸 등잔 밑 인물이 범인으로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재구성할 판결도 그런 범인이 등장하는 사건인데요. 사건은 인천에 있는 빌라 근처 길가에서 이 수상한 여행용 가방을 발견했다는 고등학생 2명의 경찰 신고가 들어오면서 시작됐습니다. 2014년 12월의 일이었죠. 신고자들은 가방이 조금 열려 있는데 사람의 엉덩이 같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 가방을 확인한 결과 가방 안에서는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여성은 이틀 전 자신의 딸에게 잔치집에 다녀오겠다라고 집을 나선 뒤 종적을 감춘 인물이었죠. 이 숨진 70대 노인을 여행 가방에 넣어서 길가에 버리고 사라진 사람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이 남성 사망자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판결의 재구성에서 확인해 주시죠. 신고가 들어왔던 현장에서 발견된 건 놀랍게도 살짝 열려있는 여행용 가방, 그리고 그 안에는 여성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예. 가방과 시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뭔가요? 일단은요, 여행용 가방이 일정 부분 열려져 있었다는 얘기는 네. 시신이 완벽하게 들어가지 않은 작은 가방이었던 겁니다. 가로, 세로 60, 40이니까 적긴 적죠. 성인 그 사람이 들어가기에는. 그래서 이제 열려 있다는 의미고, 억지로 누군가 이제 넣었다는 건 명백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이 가방이 이제 그 당시 발견됐을 때 새 거는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새 그 신제품 가방 같으면 다분히 계획적일 수는 있어요. 물론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네. 범행을 위해서 따로 구입한 건 아니다. 이런 의미군요. 그래도 이제 일반적으로 저렇게 중고 가방이라고 하면 이거는 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는 좀 아닌 걸로 이렇게 인식할 수 있죠. 네, 계획된 치밀한 준비된 범행은 아니다. 뭐 이 정도도 충분히 범인을 잡는데 유용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가방을 버린 사람이 용의자겠죠? CCTV는 없었나요? 네, 마침 또 이 여러 가지 면에서 시신 가방을 놓고 옮기는 이런 부분을 주변 CCTV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가방을 버리는 모습을 확인해갖고 CCTV 영상에서 피의자를 바로 특정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쫓아가게 됩니다. 네, 용의자는 상당히 빨리 특정이 됐습니다. 물론 가방을 버린 사람과 살해한 사람이 다를 수는 있지만요. 살해한 사람이 시신을 버린 사람이다라는 것을 일치하게끔 하는 어떤 단서가 있을까요? 네,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아까 그 가방 있죠? 그 여행용 가방에서 DNA를 채취했거든요. 그 DNA에서 그 정영근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DNA가 나왔고요. 네.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의 집을 수색했죠.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 돌아가신 분의 혈흔 묻은 바지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하고 일치한다는 것까지는 나오게 됩니다. 가방에서 발견된 그 70대 노인의 시신이 이제 둔기로 공격당한 흔적 그리고 흉기로 공격당한 흔적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혈흔이 묻은 옷이 발견됐던 거군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형근이 할머니를 살해하고 시신을 가방에 넣어서 버린 인물로 지목이 됩니다. 그럼 살해하고 바로 가방에 넣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살해하고 이제 가방에 넣어서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그 유기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자신이 범행한 집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유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집 근처에 유기를 했다는 얘기는 뭐 계획되거나 치밀한 거는 아니라고 일단 인정이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시신 유기 장소에서부터 한 10m 정도 떨어진 곳에 본인이 범행할 때 썼던 장갑을 또 버려놨단 말이죠. 이런 부분 등등으로 보면은 이거는 어떤 계획에 의한 범죄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네, 다시 한번 확인이 되네요. 자, 용의자가 특정이 됐고 멀리 도망가기 전에 붙잡아야 될 텐데 바로 잡혔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용의자로 특정된 인물 50대 남성 정형근이라고 앞서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이 정 씨는 숨진 할머니를 찾는 가족들의 움직임이 포착되자마자 그대로 종적을 감췄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고 잠적을 해버렸는데요. 결국 경찰이 전국에 이 정형근의 수배 전단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공개 수사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 지금 보시는 게 당시 이제 배포했던 수배 전단인데
수배 전단까지 배포했지만 바로 붙잡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정 씨의 연고지가 있는 고향까지도 형사를 보내고 가족들하고도 접촉을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뭐 도피하려면 자금도 필요하고 도움도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정 씨의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검거가 하루 이틀 계속 미뤄지면서 시민들은 불안감을 계속 호소하고 있었죠. 네, 저렇게 보시다시피 CCTV로 정형근의 동선을 계속 추적한 경찰, 그리고 버스 정류장을 마지막으로 종적을 감춰버린 정형근. 혹시 휴대폰 위치 추적은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정영근이가요, 저렇게 도주하고 도보로 다니면서 휴대폰을 껐다 켰다를 반복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종래에는 거의 이제 행적이 끊길 즈음에서는 완전히 이제 휴대폰을 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절돼 버렸죠. 근데 경찰이 이제 포기는 안 하죠. 계속 실시간으로 살펴보니까 24일 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휴대폰 전원이 잠시 켜진 게 나왔어요. 서울에서. 그럼 경찰 입장에서는 거기가 최종 위치거든요. 네. 바로 이제 그쪽으로 연고지로 보고 가서 수색을 시작한 거죠. 일단 서울에서 그럼 찾아야겠습니다. 이 정형근이라는 사람. 근데 이제 공개 수배까지 떡하니 됐으니까 오히려 더 꽁꽁 숨었을 것 같은데요. 공개 수배를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물론 범인이 들어서 범인을 더 숨기려고 하는 숨을 수 있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어떤 시민들의 제보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강력한 제보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경우에도 얼굴을 가리거나 현금 카드를 안 쓰거나 신용카드 안 쓸 경우 또는 핸드폰도 이제 꺼버리면은 사실은 그건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쓰면 이제 기록이 남는데 지금 정형근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정영근 씨는 21일 날 그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29일 날 단서가 포착이 됩니다. 그 사실은 이제 정영근 씨를 피의자로 지목을 하면서 공개 수배를 하면서 그 아들의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에도 걸어놓습니다. 압수수색을 걸어놨거든요. 네. 압류를 예. 걸어놨거든요. 근데 그것이 사용된 흔적이 발견이 됐어요. 아.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결국 이제 체포를 하게 되죠. 자, 그럼 그 카드의 단서를 보고 정형근의 위치가 파악이 됐겠군요. 자, 그럼 이제 잡으면 되는 건가요? 네, 서울 중구에 있는 한 공원 인근 편의점에서 정영근이 아들의 체크카드가 사용됐다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바로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수사 이 관할권이 있는 곳은 인천 남동경찰서거든요. 그런데 카드 사용 흔적은 서울에서 나오니까 공조수사 요청을 했어요. 네. 가까운 곳에 있는 서울 중부경찰서, 이 채널A 사옥에서도 한 15분이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곧바로 타격대와 방범 순찰대 6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수색을 벌였고요. 당시 뭐 형사과장, 경찰서장까지 현장으로 출동했는데 체크카드를 사용한 편의점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진 공원에서 정 씨가 붙잡혔습니다. 공개 수배 나흘만 그리고 범행 아흘에만이었는데요. 잡혔을 때 편의점에서 샀던 소주와 막걸리가 있었고 공원에서 노숙자와 편안하게 술을 마시고 있다가 검거됐습니다. 그럼 뭐 그렇게 숨어 다니더니 순순하게 잡힌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시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주일이 넘어가면 지칠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만큼 도망다녔고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고비쯤에 이제 경찰이 빠르게 한 건데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어떤 검거를 할 때도 시민의 피해가 안 가게. 네. 그러니까 작전을 짭니다. 함부로 확 덮치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가장 빠르게 체포할 수 있도록 작전을 짜서 했고 당연히 이 부분은 맞아 들어간 거죠. 이거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 있는데요. 네. 같이 술 먹던 노숙자들이 증언한 내용이 있어요. 정영근이가 막걸리를 먹으면서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마실 때는 내리고 먹고 내리고 난 다음에 마스크 다시 올리고 그래가지고 같이 술 마시는 노숙자들이 뭔가 이 사람 뭐야 이런 생각을 했다. 수배가 돼 있으니까요. 네. 오히려 뭐 노숙인들이 먼저 만약 그 수배 전단지를 봤으면 네. 신고를 했을 수도 있는 네. 상황이에요. 자, 인천시에서 할머니를 살해하고 시신을 버렸는데 발견된 곳은 서울입니다. 인천에서 서울까지 이동은 어떻게 했고 또 그동안 뭘 하고 지냈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안 잡혔나 봤더니 휴대전화도 꺼놓고 최대한 현금도 많이 쓰고 했는데 이동 수단이 도보였습니다. 범행 장소였던 인천에서 검거된 서울까지 계속 걸어서 이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 내역 같은 게 없으면서 추적이 어려웠던 건데요. 인천 구로구 인천에서 이제 서울 구로구에 있는 개봉동까지 와서 아들 체크카드로 한 현금 45만 원 정도를 인출했고요. 저희가 지금 지도로 준비를 했는데 그런 다음에 한 10시간 정도를 걸어서 영등포구 물레동에 있는 모텔에서 하룻밤 묵었습니다. 그런데 모텔에서 묵으면 이제 모텔의 점검에 또 걸릴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 이후부터
며칠부터는 노숙을 하기 시작합니다. 관악산 밑에 있는 데로 가서 바위 밑에서 이틀간 노숙을 했고요. 다시 한강을 건너서 남산에서 또 노숙을 합니다. 그러다가 을지로 부근에서 공원 일대를 배회하다가 검거가 된 건데 걸어서 이동한 거리만 수십 킬로는 될 것 같아요. 네. 범행을 저지른 뒤에 무려 9일 동안 걸어서 도망을 다니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술은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역시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서로 이송된 정형근은 취재진의 질문에 뭐라고 답했을까요? 죽을 뻔했습니다. 지금 진경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죽여주세요. 그동안 계속 서울에 계셨나요? 네, 걸어다녔어요. 차가 없으신데 어디 계셨던 겁니까? 몰랐기 때문에 이동은 어떻게 하셨나요? 걸어다녔어요. 어떻게 생활하셨어요 그동안? 안 먹었어요. 아는 할머니인데 왜 죽였어요? 안 모르겠어요. 한 말씀만 해주시죠. 왜 그러셨습니까? 저 잘못했다니까 제가 죽일 점이 잘 모르겠어요. 저 상태가 술에 네. 취해 있는 상태인 거예요. 만약에 네. 일반 사람 같으면은 본인의 얼굴을 가리잖아요. 근데 그럼요. 저분은 그냥 뭐 모자도 안 쓰고 점퍼로 얼굴도 안 가린 네. 상태예요. 근데 굉장히 유의미하게 들렸던 게 죽여주세요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범행을 했다는 거는 뭐 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죽여달라는 거는. 그런데 지금 들어보셨지만요. 만취한 상태에서 사리 분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저 사람. 발음도 꼬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런 경우는 이제 경찰이 바로 조사 못 합니다. 아하. 물도 많이 먹이고요. 술 깰 때까지 좀 그 휴식을 준 다음에 술 깨고 나면 본격적으로 조사에 돌입합니다. 자, 술을 깨고 난 뒤에 가장 궁금한 부분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이 부분은 경찰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시죠. 처음 진술죄는 술에 취해 다투다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나 진술하던 피의자에 대하여 프로파일러 등을 동원 2차나 신문한 결과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의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성폭행을 시도하려 했으나 반항하자 살해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자신의 범행 사실 모두를 재현하고 시인하였습니다. 또 술이 문제입니다. 어이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술 기운 때문에 술을 먹고 이제 할머니에 대한 성적 공격을 하다가 살해했다고 하는데 사실 왜 프로파일러에 투입하냐면 네. 사실은 저 사건은 살해가 확실합니다. 다른 여자들 혹시라도 이 사람이 다른 습성이 있어갖고 혹시라도 다른 형태의 성적 공격을 누구한테 했는지에 대한 걸 찾아내게 네. 되면 사실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필요하죠. 그런 어떤 것을 초기에 찾아내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이제 뭐 다른 건 없었다고. 어쨌든 근데 술 기운에 했다고 일단 변명하는 것 차원만 듣고 그 다음은 넘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경찰이 그러잖아요. 이제 정형근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둘이 술을 마셨다. 그럼 둘이 알던 사이였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 피의자하고 피해자 할머니는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이 피해자 할머니는 인천시장, 인천 쪽에 재래시장에서 곡물 가게하고 채소 가게를 하고 있었고요. 네. 그 옆에 그 딸이 막걸리 식당을 하고 포장마차 있었어요. 양식. 포장마차. 그런데 거기에 저 피의자가 딸의 그 식당에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친해져가지고 엄마라고 부르는 사이였습니다. 숨진 사람을요. 예, 서로 엄마라고 부르고 또 아들이라고도 이렇게 옷도 사주고 여러 가지도 사주고 이런 관계였고요. 2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저 시점으로부터. 네.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 집도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요. 그날도 저 피의자의 집에 가서 막걸리를 마시던 중, 술을 마시던 중 사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건 보면은 그 당시 사망했을 때 할머니의 옷에 44만 5천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채무 관계도 아니고 돈 관계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처음 밝혀졌던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계속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럼 뭐냐? 그래서 그것이 성폭행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정말 황당하네요.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것들, 범행 이유, 이송 때의 모습, 도주 경로 모든 게 황당한데 더 놀라운 것은 범행 이후에 보인 정형근의 태도였어요. 네. 범행한 뒤에도 바로 도주를 했던 게 아니라 이틀 연속 이 숨진 할머니의 딸을 만났고요. 딸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딸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도 받습니다. 아마도 이제 유가족의 동태를 살피려 했던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데요. 이제 취재 기자들이 전해줬던 저 당시 영상인데 예배 장면을 보면 지금 빨간 원으로 표시된 정형근의 한 칸 건너 옆자리 하얀색 원으로 표시됐던 사람이 숨진 노인의 딸이었어요.
뭐 대담하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배 다음 날까지도 피해자의 딸을 찾아갔고요.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아서 실종 신고했다라는 말을 들은 뒤에야 경찰 수사를 직감하고 종정을 감췄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20일에 살해를 하고 그 다음 날에 바로 저렇겠다라고 예배를 드렸던 예,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범죄 현장 회귀 똑같은 거죠. 자기 어떤 범행에 대해서 그 가족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확인해서 어떻게 도주를 할 것인가 아니면 대처를 할 것인가를 조금이나마 파악할 수 있는 그 심리가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저 피해자 할머니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저 피의자도 그 주위에서는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판이 나 있었대요. 정영근도요? 예, 정영근도.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우발적으로 술을 먹고 성폭행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특별한 범행을 하게 되는 것이어서 상당히 안타까워했다는 주위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정영근 결국 어떻게 됐나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범행 수법이 잔혹했어요. 그리고 범행 수법이 3번에 걸쳐서 흉기, 둔기, 또 목졸림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저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어떻게 보면 반폐륜적인 범죄 아닙니까? 그래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습니다. 무기징역 최종적으로 선고가 됐습니다. 엄마라고 부르면서 따르던 여성을 살해한 살인마 정형근 이야기 판결의 재구성에서 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실종자 찾기로 돌아오겠습니다.